3, 2, 1.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상담심리 전공 교수이자 시그니처 저자 이항심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 우리와 장병에게 필요한 경쟁력, 시그니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사실 우리 일터에서는 다양한 지형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많은 경우에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점점 많은 재택근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점 오피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만약 컴퓨터 한 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디지털 노마드가 되셔서 세계 어디서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들이 획일화되고 조금 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중시하는 가치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나만이 가지는 고유성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변화를 만들고 있는 방향성은 어디인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혁명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대한 변화도 함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변화는 바로 커리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연결이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커리어는 사다리 타기와 흡사했습니다. 즉, 내가 직장을 들어가면 단계 올라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은퇴를 하는 시스템이었죠. 지금은 사다리 타기가 아니라 정글짐을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형상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사다리는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정글짐은 위아래뿐만이 아니라 좌우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글짐을 타는 일은 여러분의 주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만의 일 나침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내 일을 찾았다고 한다면 정글짐을 타시게 될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일이라는 특성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직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그게 정말 그럴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약 3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이 문화를 옮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고 각각 국민들이 가지는 개인들이 가지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인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다양한 성공의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배경으로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그니처는 미래의 성공 동력이 되어줄 남과 다른 고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나만의 대표적인 강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더 다양한 성공의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 리더 12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공통점에 대한 연구를 사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혁신 리더 12분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분들은 예측 가능하거나 안정된 길은 아니었지만 나만의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셨는데요. 바로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시그니처 프로젝트의 시작 질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 분야는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는 강력한 심리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자산은 경제적 자산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것은 what you have. 즉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런 자산들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중요도나 힘의 세기가 조금씩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점점 지식사회로 넘어오면서 what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 바로 지식이나 기술, 지적 자산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또 넘어가면서 사회적 자산, who you know, 당신이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 자산이나 지적 자산, 사회적 자산 등이 힘이 없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who you are,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심리적 자산의 그 힘의 세기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참가해 주셨던 12분들은 경제적 자산이나 전통적 자산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워서 성공하신 분들이었다기보다는 이런 심리적 자산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로 학생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본인의 열정이나 끈기로 뚫으면서 사실은 성공을 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심리적 자산이 풍부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그니처를 키우는 심리적 자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12분의 공통점들이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7가지 심리적 자산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 본 강연에서는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와 운을 창출하는 힘, 계획된 우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은 삶에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기회나 사건들이 실제 우리 진로에 아주 유용한 뜻밖의 행운이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계획된 우연 이론은 5가지 요소로 설명이 되는데요. 바로 낙관성, 호기심, 위험 감수, 인내심, 융통성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인터뷰한 12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또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낙관성이 굉장히 높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즉, 이 어려운 시기를 힘든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지 못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현상이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얼마나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모호함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와 운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심리 자산은 바로 효능감입니다. 효능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능감의 개념은 바로 여러분 능력을 스스로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믿는 정도를 바로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와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는 대학교 들어갈 때 능력치가 아주 비슷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능력치는 비슷했지만 A의 효능감은 높았고 B의 효능감은 낮았을 경우에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본 친구는 다시 역시 나는 이런 것을 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믿게 되면서 효능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효능감이 다시 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또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과 한국에서 실시한 연구들에서도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효능감이 높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직업 만족도, 학업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효능감은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군대에서 또 그 맡은 임무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바로 생업입니다.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일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생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커리어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의 일을 커리어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의 수단, 경력 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내일을 바라볼 때 내일을 소명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소명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뭔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소명, 콜링은 진로심리학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세나 바람 등을 이야기할 때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답게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잘 사는 것, 그 웰빙,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뿌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헤도닉 웰빙이라고 하는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정서가 하나의 뿌리가 되고요. 또 하나의 뿌리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는지, 자율성을 느끼는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같은 이런 유다이모닉 웰빙이 그 뿌리를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도닉 웰빙뿐만이 아니라 유다이모닉, 일의 흥미나 재미,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들 그리고 더 큰 만족감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심리자산은 어떻게 하면 키워질까요? 심리자산을 키우는 일터의 환경은 사실 다양한 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심리자산이라는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양,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맥락적인 환경, 문화, 긍정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게 방향 설정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심리 자산들을 키우는데 좋은 환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I'm barely getting by. Got a heavy load. It's trying to break my mind. Can you tell me what you see? Maybe help me up this wall that's been blocking me. Hey, hey.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강연들을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시그니처의 확장,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그니처의 확장은 여러분 본인 그리고 여러분의 일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와의 연결과 연대를 통해 더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과 삶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는 용어는 아마 워라밸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시소와 같은 이제 프레임으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택하면 삶이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내 삶이 뭔가 제대로 태워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산업화 시대의 모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방향성이라고 가정이 됐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미래의 일은 이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의 일의 방향성이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과 일치를 한다면 이것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시키는 관계로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k Life Enrichment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일과 삶의 밸런스에서 벗어나서 내가 일을 통해서 삶을 확장시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공동체를 통한 나의 확장. 즉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대립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즉 공동체의 이익과 연결이 되고 공동체의 이익이 또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 서로 상생의 구조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는 인간과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기술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든다고 해요. 이 기술이 발달되면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편리하긴 한데 점점 발달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실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우리 역량을 키우는 리버리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존중의 시각에서 비평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계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이런 자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도 자연이다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고 인간 겸손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인간다울 수 있고 자기다운 고육성들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심리학자들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자연이 많이 더 노출될수록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더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지고 있고 또한 우울증과 그런 불안 증세가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과 자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그니처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그니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리자산에 대한 이야기,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과연 그럼 발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시그니처의 발견은 그래서 하나의 예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롭케니 아저씨의 예인데요. 이분은 That How Do I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미국의 중년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시게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부재로 궁금한 것들이 커갈 때 굉장히 많았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과 같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그니처의 성장 과정은 우리가 가진 강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된 부분으로도 사실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나의 온전한 수용이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가진 아픔이 혹은 결핍이 다른 사람들이 또 경험했을 결핍과 공감이 되고 연대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시그니처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니처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장을 또 돕고 또 확장을 하시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Be humble to myself, 즉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짐으로써 더 많은 성장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Be ambitious인데요. 그 ambitious의 방향성이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성장과 common good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기저에는 바로 empathy, 공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같이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되어도 좋은 시대,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하는 시대, 즉 사회가 주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다양한 성공들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고통과 아픔 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 살고 싶다는 농담.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저자가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이 담겨 있다. 지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 저자가 건네는 작은 비타민. 살고 싶다는 농담입니다.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영원한 롤모델 정조. 개혁군주 정조의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을 담은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 겸손함을 중시한다고 했던 그의 한 발 속에 담겨져 있는 정조 리더십 5049 코드. 정조대왕의 리더십을 49가지 정책과 실천 사례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안내서. 리더라면 정조처럼입니다. 정신의학 전문의가 알려주는 당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임상시험과 상담 사례를 통해 예민한 성격의 형성 원인을 파악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저자는 예민한 성격의 원인을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가 뇌의 작용과 연결되어 예민성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예민성을 잘 조절해 능력으로 전환시킨 유명 인물들의 예시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편안함으로 안내해줄 나침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